안녕하십니까. 혼술 게스트의 팩트 폭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제3의 도시 인천의 유종복 시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이 제3의 도시 맞죠? 서울, 부산 다음에 인구로는 3위 도시인데요. 네. 경제적으로는 제2의 도시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 부산은 앞질렀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대구 영남일보 출신인데 대구가 인천의 인구에서 밀렸다고 보도가 된 게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멀지 않은데 지금은 인천 인구가 302만. 302만. 야, 부산이 326만. 이제 그 경제뿐이 아니고 인구에서도 이제 부산을 이제 추월할 수 있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렇죠. 부산은 또 줄고 있는 것이 그렇죠. 지금 현실입니다. 그 출산 증가율이 전국 1위. 이 부분은 후반부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네. 우선 지금 제가 오늘 모신 게 우리 유종복 시장님은 지금 개헌 전도사를 네. 자임을 하고 계세요. 개헌이라는 게 역대 정권에서 정권마다 87 체제를 탈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지만 정권 초반에는 이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역대 정권이 개헌 안 합니다. 개헌 논의를 안 합니다. 그러면 자기 국정 아젠다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권 후반에서 하려고 하면은 정권 후반에 힘이 빠져서 못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일 적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개헌 이야기를 했죠. 네. 정치제도 개선과 개헌 이야기를 했고 또 만약에 지금 만약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각하 또는 기각으로 네. 직무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복귀를 하게 되면은 국정 과제, 그러니까 국정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개헌 논의에 불을 붙여서 이 87 체제를 벗어나는 그런 노력을 할 텐데 그 개헌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초청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개헌에 유일하게 반대하는 사람 이재명. 네. 이재명은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그 개헌 부분에 대해서 왕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모두가 이재명 한 사람만 동참하면 그렇죠. 개헌은 바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명계도 개헌 이야기하고 심지어 이재명은 하수인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조차도 네.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해서 또 헌정에 정대철 전 의원을 비롯해서 헌정에도 개헌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 안 네. 하거든요. 혼자 안 하는 거는 결국은 그거죠. 자기 대통령 된다고 네.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전에 혼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이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에 자기가 이제 살해 위협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직급 비슷하게 하다가 어제 강주 갔다가 오늘 아침에 이 회의에서 오늘 아침 현장 최고 회의, 천막 쳐놓고 지금 강화문은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40역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공격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 네. 이거 완전히 동네 건달들 하는 이야기잖아요. 몸조심하길 바란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어이가 없다. 어이상실. 어이상실. 예. 뭐 미칠 거 아닙니까? 미쳤다. 예. 저는 예. 이 말을 하려면은 본인이 어떤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현행범이라고 했는데 예. 본인이 지금 8개 형사사건에 12개 혐의로다가 4개 재판을 받고 5개 있는데 재판. 5개 재판입니까? 예. 22개. 그런데 그런 현행범이 예. 지금 최상목 대행은 예. 헌재에서도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정부의 몫이라고 했지 임명을 하라고 한 얘기가 여야 아닙니다. 합의해오면은 뭐 임명해 준다고 그렇습니다. 했어요. 예. 근데 그걸 현행범이라고 하는 거는 예. 이거야말로 어이상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건 거의 뭐 미치지 않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혐의들이 보면은 어떤 파렴치한 범죄들도 많아요. 지금 법인카드. 법인카드 갖다 문제를 쓴 거. 저는요. 예. 그 중에서 뭐 많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지만은 예. 저도 공직생활을 해온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하셨습니다. 예. 법인카드를 우리 공적으로 쓰는 거 외에 사적으로 써본 역사가 없어요. 예. 저는 거기다 뭐 과일 사는데 몇 천만 원이 들고 세탁하는데 과일을 월 한 달에 140만 원 넣지. 예. 법인카드 가지고. 정말 이거는 그냥 범죄가 아니라 파렴치범이거든요. 예, 이건 예. 시민의 돈, 국민의 돈 갖고 예. 사적으로 유용을 한 예. 건데 있을 수가 없고요. 법인카드를 저는 저희 가족이 본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제가 공직자니까 아주 감히 말씀드리지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란 파렴치범인데 네. 최상목 대행을 현행범이니까 체포 운운한다는 거야말로 이거 뭐 미치지 않고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님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 79년에 행시에 합격해서 공직 생활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선, 민선 합해서 김포군수, 김포군에서 시로 바뀌었죠. 김포군수, 김포시장을 하시고 국회의원 3번 하셨습니다. 정치인이세요. 중진 정치인. 그리고 장관을 2번 하셨습니다. MB 정부에서 1번, 박근혜 정부에서 1번. MB 정부에서는 농림수산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안부, 그리고 인천시장 이제 2번째 하고 계시는데 이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혹시 사모님한테 이렇게 법인카드 슬쩍 건네줘가지고 뭐 어디 뭐 맛있는 거 좀 사 먹어. 그 친구들하고라도 이렇게 사 먹어. 이렇게 안 해보셨어요? 건네준 정도가 없는 게 정도가 아니라 본 적이 없다니까 우리. 그 가족들은 법인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요, 개인적으로 제가 쓰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비서나 사무실에서 쓰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법인카드를 제가 누구 지인을 공적으로 만나서 비서가 마침 없어갖고 카드를 하려 했더니 거래 정지됐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1년 동안 안 써가지고 거래가 그러니까 제가 쓰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겠네. 근데 가족은 뭐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파렴치범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어떻게 과일 사 먹고 그러니까. 집에 세탁하고 뭐 햄버거 또 샌드위치 사 먹고 집안 그 제수용품까지. 그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는 그 용품까지 전부 다 그걸로 그런데 추상목을 보고 현행범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상실.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이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라고 했냐면은 이 국민이 체포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재명이 한 말이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 말기 바란다. 이거는 일종의 협박 아닙니까? 협박이고요. 또 그동안에 사실 이재명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이 5분 됩니다.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특히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좀 더 이렇게 이재명 미친 것 같은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하시고 하실 수 있는 것이 이재명이 성남에 있다가 갑자기 인천으로 갔잖아요. 인천 그 좋은 동네 제 처가도 인천이거든요. 제 처가도 인천. 어떻습니까? 성남에 있다가 방탄조끼 입으러 인천 갔잖아요. 제가 그 당시 그랬습니다. 인천이 도피처도 아니고 피난처도 아니다. 범죄 은신처가 아니다. 그럼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우리 인천에 있는 정치인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시장으로서 오히려 더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최상목 대행에게 정말 그 무슨 뭐 현행범인이 체포 어쩌고 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 보실 때는 오랜 공직 생활을 또 해오셨고 한 입장에서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북한에 돈 준 거 대북 송금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이에요. 뇌물 준 사건이고 또 인허가 장사를 많이 했잖아요. 뭐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전부 다 인허가 장사한 건데 인허가 장사 한번 해보셨어요? 업자들한테 이렇게 뭐 인허가권 막 남발해주고. 저는 공직생활을 제가 쭉 해오면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냉혹하리만큼 일을 해왔기 때문에 뭐 의심받아 본 적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이런 압니다. 문제가 됐을 때 저는 너무 또 어이가 없는 게 대장동 사건이 났을 때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부터 내가 무슨 뭐 돈을 받았다거나 그런 일이 없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일 때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이건 윤석열 게이트다. 국민의힘 게이트다. 몸통은 윤석열이야. 윤석열이 그 수사 중단시켰어.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들만.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적인 어떤 뭐 코너에 몰릴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가 급했는지요. 제가 조금 그 이재명 발언 중에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3월 26일 날 지금 2심 재판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2심 있죠. 그러니까 위헌법률 제청을 했어요. 심판 제청을 했죠. 그 제청을 하면서 신청을 하면서 한 얘기가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걸 처벌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허위 사실이 가장 큰 건데 그럼 다른 나라는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해도 다 괜찮다는 얘기인지 이거 조사해가지고 명백한 거짓말이면 이 자체가 심각한
이거는 법 위반이고 네. 또 국민을 갖다가 우습게 하는 얘기죠. 자기 자신의 문제를 대개 유례가 없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자기 재판을 연기시키기 위해서 네.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했죠. 심판 청구를 한 거죠. 그때 이재명이 해외에도 그런 거 없다고 했을 때 언론에 다 나왔어요. 이 해외에도 그러니까 그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법에서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하고 미국에서도 그 처벌을 하는 주가 있고 안 하는 주가 있는데 어쨌든 대체로는 이 허위사실 공표죄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자기가 허위사실 공표죄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것을 감추려고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고 예. 뭐 그냥 연속적인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이재명이 얘기하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지금 이재명은 26일에 모든 것이 이제 목을 메고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자기 생각에는 이런 생각 같아요. 자기 20 나오기 전에 그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을 해줘서 그래서 조기 대선이 60일이니까 바로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는 대표직을 던지고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하겠다.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하면은 설마 2심 재판부가 나에게 선고를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김호준 방송에 나와서 2심 걱정 안 한다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자기 2심이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일주 딱 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깜깜무소식인데 네. 혹시 오랫동안 이렇게 공직에 계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하니까는 정보 좀 있었어요. 왜 이렇게 깜깜이로 늘어지는지. 저도 뭐 그 정보까지 갖고 있지는 않죠. 네. 이게 헌재에서 지금 네. 탄핵 그 심판에 대한 선고는 네. 뭐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그렇죠. 아마 상당히 극도의 보안도 유지할 테고 다만 이건 있죠. 이게 네. 평의를 거쳐서 판결을 하고 선고를 할 텐데 네. 아직 판결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는 거로 네. 봐서는 지금 쟁점만 가지고 논의를 네, 하는 평의 논의만, 단계다. 평의만 하고 어떤 있기 때문에 기각이나 인용이나 평결까지 안 갔다는 안 이야기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재판 이후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죠. 뭐 이렇게 추정을 할 뿐이죠. 네, 그 3월 말 4월 초 네네.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은 지금까지는 헌재가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좌파에서는 8대0 인용 막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평의를 이끌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네. 달라진 데다가 각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네. 하더라고요. 각하. 네. 그러니까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결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게 결국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을 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딱 하도록 던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네, 결과를 뭐 현재 재판의 그 선고로 다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예, 예. 다만 이제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 매우 거죠? 고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헌재 재판관들이 당초에 예. 생각했던 자신만만했던 민주당의 그 생각과는 다른 고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 그렇네요. 지금 예. 송 대표님 말씀하신 예. 대로 그동안에 헌재가 이 심판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을 갖고 있는 것도 그대로 가지고 확인이 있죠. 됐고 예. 또 많은 국민들이 예. 이 헌재를 보면서 불신하고 있는 가운데 예. 그야말로 애국 시민들이 결집된 역량을 보여주고 있고 예. 이것을 헌재가 과연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애국 시민들의 그 바람, 뜻을 반영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리라는 것도 지금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각하든 기각이든 나오면은 직무에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직무에 복귀를 해서 이렇게 성과를 내면은 또 성공한 대통령으로도 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재명이 사라집니다. 직무 복귀를 하게 되면은 네. 이재명 때문에 사실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국정마비 때문에. 이재명이 2심에서 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면은 국회의원직 대표직이 다 날아가고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걸로 구속될 수도 있어요. 네. 그 상황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새로운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그때 마지막 변론에서 정치제도 개선하고 개헌을 이야기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유정복 시장님은 지금 개헌 전도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개헌의 필요성 그리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지금 회장을 맡고 계시죠. 네. 거기는 국민의힘만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을 같이 있는 거죠. 네. 거기서도 좀 의견이 나뉜다고 하던데. 뭐 전체적으로는요. 예.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17명의 시도지사들이 모두가 다 공감대가 형성됐고 예. 제가 개헌안을 마련해서 시도지사한테 모두 다 자료를 보내고 또 크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개헌안을 공표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이 법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시를 한 것이 뭐냐면 헌법 84조를 제기한 거거든요. 그 불소추 특권 그 부분이죠. 대통령 불소추 특권, 즉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 외환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아니한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84조죠. 건데 이 재임 중이라고 하는 것이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 사건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 사건도 포함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해서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하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명확하지 않느냐. 명확하죠. 해서 했더니 야당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겨냥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 없이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다 했는데 직접적으로 말을 못 하니까 사실은 전화로 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그렇죠. 안 했는데 뭐 짐작컨대는 당에서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지 5명이 똑같이 이건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재명을 위한 헌법 개정입니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헌법 개정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현행 재판을 받고 있고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되는 이재명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헌법을 재임 이전에 발생한 것도 소추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재명 그 협박하는 거 가지고 미친 거 아니야 했는데 저는 이거 바보 아니야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소추라는 거 제가 한글 사전 다 찾아봤어요. 소추라는 건 새로 일으키는 거예요. 소를 축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불소추 특권은 새로운 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렇죠. 과거의 거를 면해주는 건 그럼요. 그리고 헌법 어디를 봐도 이 검찰의 기소권을 이렇게 제한하는 게 있지 판사의 재판권을 제한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안을 보면서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소추받지 않는 것이 다수서들이다. 근데 자기가 조사해봤어요. 이건 자기 얘기죠. 자기 문제를 자기가 평가하고 괜찮다고 하는 것 이거야말로 또한 그렇죠. 아주 무법적인 발상이죠. 홍준표 시장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탄핵 당하고 나서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그때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재판 중이었거든요. 대법원 앞에 재판 중이었는데 그때 출마했을 때 민주당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홍준표 대통령 때도 금방 날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막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게 다수라고 이야기했어요. 민주당이. 그때 다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그렇죠. 종전되는 게 다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문제가 되면은 무조건 부정하고 보는 거고 거짓말하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하고 보고 이거야말로 법치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개헌 방향은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셨어요. 기자회견도 하셔서 개헌 필요성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낡은 헌법 버리고 시대 정신에 맞는 새 헌법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시고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면 상하원제죠. 상하원제 도입을 골자라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이렇게 했는데 핵심은 아무래도 대통령 4년 중임제 쪽에 맞춰져 있는 건가요? 물론 지방분권도 이제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중앙정부나 대통령 그리고 국회가 갖고 있는 아주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완결시키고 또 오늘날 같은 국정 혼란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치 제도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 가운데 이제 양원제나 중대선거구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가 야당 야권이 190석에 이르다 보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회 독재, 의회 폭포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 상황입니까? 이것이 국정의 그 혼란을 초래하고 정말 그 나라에 엄청난 국민들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시켜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중대선거구제라면 이렇게 일방적인 국회가 구성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원제를 통해서 하원의 문제를 조정해주고 예. 그리고 이제 정부 통령제 같은 경우도 어떤 국가의 어떤 특별한 상황, 즉 대통령이 유고가 되거나 어떤 고리가 돼 있을 때 바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도 막을 수 있고 이런 제도적 보완 정치를 한 건데요. 예. 이것이 왜 지금 적기라고 보냐면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하면 하기 시작하면 사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개혁이고 개헌이거든요. 그럼요. 예.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이 제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적기다 예. 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예. 복귀하면은 예. 바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예. 더 국정을 살피겠다고 개헌 의사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만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기 대통령 되는 네. 꿈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정치 개혁하고 개헌을 이야기한 것도 이런 야당이 나오면 안 된다는 큰 전제가 깔리는 것 같아요. 이런 야당 정말 다수당이라고 해서 29번이나 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막 직무 정지시키고 나중에 지금 8대0 다 기각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예산 폭거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개헌과 정치개혁을 하도록 던졌고 이제 우리 유정욱 시장님께서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 그리고 뿐이 아니고 삼선 중진 국회의원 출신이고 장관도 2번이나 하셨고 한 입장에서 그것을 좀 실천하는 이 개헌 전도사 이제 천병 역할을 하실 거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는 뭐 전도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헌 논의를 제가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해야 된다고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비해서 저는 개헌 헌법 전문부터 부치관까지 전 개정안을 내서 이게 내서 공표한 건 제가 처음입니다. 즉 개헌을 현실로 만들어가기엔 실천적인 그러니까 구호만이 내용까지. 아니고 구호만이 아니고 그래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84조도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헌 전도사라는 의미는 이 구호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개헌안도 만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원제 같은 거 개헌안도 만들고 또 지방 분권이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지방 분권 이야기 해온 지가 언젠데 여전히 이 진짜 재정 분권이 잘 안 되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연구를 하신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유정복 시장님을 자주 뵈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그렇죠. 비서실장 하시고 그때 뭐 자주 뵀죠. 네, 저는 이제 그 출입 기자였고 제가 박근혜 대표 전담 마커맨이었습니다. 영남일보에서. 그때 이제 자주 뵀는데 비서실장을 하셨어요. 비서실장을 하셨는데 사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개헌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좌파 진영에서 뭐냐면 국면 전환용이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막 덮어 씌웠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 개헌의 필요성이 있었고 유정복 시장님은 박근혜 정부에서 또 장관도 하셨으니까 아마 그런 공감대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이 형성을 하고 계셨을 텐데 그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발의가 돼서 기각 각하 가능성이 높지만은 좀 양쪽을 두 번을 이렇게 거치면서 좀 소외가 남달았을 것 같은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나 지금이나 일종의 체제 탄핵이라고 보거든요. 체제를 바꾸기 위한. 그러니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아예 체제를 바꾸기 위한 탄핵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었죠. 뭐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뭐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결국은 지금 정부를 무력화시켜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 위한 정치 투쟁의 한 면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 체제에 대한 투쟁과 도전의 부분인데요. 그 참 공교롭게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인천시장으로 있었고 지금도 또 인천시장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아서 참 저는 착잡하고 또 이 뭐 어떻게 이 참담함을 말씀으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부분은 더더욱 그런 게 아까 송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래도 모시고 있었던 대표 시절부터 그래서 대통령으로 장관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또 좀 다른 상황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실체가 없이 뭔지도 모르고 언론에서 휘몰아치는 광풍과 같은 마녀사냥이 있었죠. 마녀사냥식으로 여론 재판을 해서 그냥 휩쓸려 간 것이지 사실 무슨 실체가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 공동체다 하는 희한한 용어를 갖고
대통령께서도 그때 내가 엮인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맞아요. 엮였다는 표현을 했어요. 가공으로 쌓아올린 산에 산이라는 이야기도 했고 근데 엮였다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불행한 그런 역사가 되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사심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무슨 욕심을 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고 오직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된 거는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도 좀 상황은 다릅니다. 상황 그 당시 실체가 없이 이렇게 떠밀려간 것이고 지금은 이제 계엄으로 촉발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인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죠. 그거는 이게 정당성 문제, 위법 유연성 문제가 있냐, 또 이것을 대통령 판단하기 이를 만큼 중대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절차적인 하자를 안고 있다는 이런 문제까지도 야기돼서 지금 헌재가 결정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차적 그 정당성의 문제도 있고 저는 이거 핵심이 이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 홍장원의 오염된 메모나 각종 건의 협박에 의한 진술 이런 것은 있지만 가장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비상계엄 선포권자잖아요. 선포권자인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이게 국가 비상사태냐 아니나 판단을 하는 건 대통령이겠죠. 선포권자니까는. 네, 선포권자가.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이 맞냐 안 맞냐를 그렇죠. 논의하는. 지금 논의를 하는데, 근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 29번의 탄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예산 폭거가 있었고, 부정선거 문제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있었다고는 이야기 안 했잖아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하도 의혹이 많으니까, 국민적인 의혹이 많으니까, 이건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 상황에서 그 국가 비상사태라고 보고 선포를 한 건데, 저는 이게 그 전에 반국가 세력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반국가 세력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법원에도 진짜 그 좌파가 있고, 헌법재판소에도 있고, 뭐 도처에 다 있는 공수처. 그러니까 이게 이 대통령은 최고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입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상태로 가면은 정말 국가가 어려워지겠구나. 그러니까는 사회주의적인 법안들도 막 제출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이번에 많이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전에는 국회가 이렇게 다수당을 앞세워 가지고 뭐 의회에 폭거를 한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탄핵을 29번을 하고 법을 마구 양산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그냥 임의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래서 도저히 국정이 마비돼서 할 수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금 상당히 동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무도한 야권에 대해서 그런 응징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건 이제 헌재에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기각 또는 각하 쪽으로 많이 이제 쏠리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의 근본적인 책임은 저는 이재명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검찰에는 계속 뭐 검찰 탄핵도 하고 또 판사들에 대해서는 수건 사업도 다 들어주고 법안 막 통과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자 이재명이 다시 처음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말 미칠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어쩌면 바보 같은 행동을 바보 아니야 싶을 때도 있는데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어요. 자 유종복 시장님이 이재명이 성남에 있다가 방탄조끼 입으려고 송영길 자리 물려받아서 지금 인천에 있잖아요. 그런데 인천시장님이 그 이재명을 준열하게 꾸짖는 책,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있는 유종복, 이 책을 최근에 출판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재명에 대한 위험성을 감지를 하셨으니까, 인천시장으로서 책을 썼었는데, 찢는 정치꾼 누구죠? 대통합을 찢는 정치꾼이죠. 그냥 대통합을 찢는 정치꾼. 제가
정말 국민 대통합이 예. 대한민국 대통합이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돼야 된다.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예. 문제인데 예. 지금 뭐 이재명 또 기타 지금 야권 세력 또 이 분열을 촉진시키는 네. 사람들 그래서 갈등을 부추기고 예. 이것은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뿐만이 아니라 네. 정치 분열을 늘어서 그렇죠.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예. 하는 사람들 특히 거짓 위선 예. 선동 이게 전부 다 국민 찢는 거 아닙니까? 그 국민들을 가격하게 찢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분명히 음. 이건 경종을 가하고 예. 이런 나라를 이제 정상적인 나라로 예. 돌려놔야 된다 그런 예. 뜻입니다. 예. 뭐 책에 보면 그 내용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위험성을 그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이런 책을 썼고, 지금도 보면은 이재명은 무조건 갈라치기를 해요. 갈라치기를 해서 그러니까 찢어놓는 겁니다. 국민을 문재인 정부 저는 제일 잘못한 게 국민 갈라치기라고 그렇습니다. 보는데 이재명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우선 뭐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서 무슨 HID 뭐 OB5원이 어쩌고 707 막 하고 뭐 러시아 쪽 권총으로 뭐 살해하려고 한다고 하고 6일 동안 직구하고 있다가 갑자기 광주를 갔어요. 네. 광주에 가서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건데, 자, 그런 점을 이제 지적을 한, 그 책 제목으로 보입니다. 찢는 정치권. 대통합을 찢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우리 그 시장님 오랜만에 모셨으니까는 인천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제3의 도시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대구, 제가 35년 동안 근무했던 대구를 4위로 밀어내고 경제로는 2위고 인구만 해도 대구를 4위로 저만큼 밀어내고 이 제3의 인구 기준으로는 제3의 도시가 됐는데 지금 저출산이 정말 국가적 과제입니다. 네. 국가적 난제고 이것만 해결을 하면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일단 인구 정책, 그다음에 주택 정책, 교육 정책 이것만 제대로 하면은 교통 정책 이것만 제대로 하면 저 대통령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인천이 이 출산 그 증가율에서 11.6% 전국 평균을 3배나 웃도는 성과를 냈는데 이 비결이 뭡니까? 이것을 전국으로 접목을 시키면은 이 인구 절벽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송 대표님께서 인구 문제 해결하면 국가 지도자 반열을 얘기하셨는데 네. 이거 제가 제 얘기에서 뭐한다면 그거를 본다면은 인천이 확실하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출생 정책을 그야말로 선도하는 예, 예. 대표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예. 지금 인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I 플러스 1억 드림부터 시작해서 6종 세트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1,000원 주택. 1,000원 주택. 500호 공급하는 거는 이제 마감이 됐고 또 이어서 이제 500호를 또 공급하고 1,000호씩 하는 1,000호씩 매년 공급하는데 이제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 속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1차적으로. 이 1,000원 주택은 하루 1,000원, 즉 월 3만 원으로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건데요. 그걸 새 집입니다. 그걸 1,000호. 예. 1,000원 주택을 1,000호. 네네. 1,000호. 하루에 1,000원씩 한 달에 3만 원 내는 1,000원 주택을 1,000가구. 1,000가구. 네, 1,000가구를 하하는데 500가구 처음에 했을 때 3,681 가구가 신청을 해서 7.36대 1. 네네. 예. 그 실제적으로는 이건 자격 요건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 인터넷상에 문의하고 접속한 거라면 뭐 수십만 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뭘 말씀드리려면 대한민국의 이 저출생 현황은 이대로 가다간 국가의 큰 재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해외에서도 막 주목을 하고 있어요. 꼴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극복하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치권에 이 문제 해결을 해서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된다. 정부에도 촉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에서는 제 얘기대로 용산에 저출생 그 수석을 두고 정부에서 또 인구 대응 기획부를 그렇죠. 정부 지휘부를 뒀는데 국회에서 지금 이거 처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거 안 하네. 부총리급으로 지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처리도 안 하고 이런 뭐 그냥 막 방탄만 하느라고 이재명 그렇죠. 방탄만 하느라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 갖고 인천시의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11.6%가 늘어났거든요. 압도적인 1위를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체감 지수를 높이고
정책이 현실화되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 천원주택을 하는데 1,000호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36억입니다. 아, 인천시에서는 천호에. 15조인데 예. 15조의 0.02%밖에 안 되는 아, 거예요. 그렇습니까? 36억? 그렇지. 아, 예, 예. 36억에 1,000호를 할 수 있다는 네네. 그러니까 아직 이 인천은 정책 땅값이 좀 서울보다는 싸서 그러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 고도의 정책적인 그 검토를 거쳐서 이제 가능한 건데 이런 천원주택은 그야말로 이 주택을 소유로 하는 신혼부부들에게는 뭐 이거보다 예. 큰 희망이 어떻겠습니까? 예, 예. 이런 정책을 통해서 저주택 문제를 극복하고 예. 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2월 달에도 1월 달보다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예.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대도시가 인천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런 저출생 극복 정책, 예. 지금 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이 이런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 예.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런 데 집중을 해야지 자기 맞습니다. 정치적인 예. 욕심만 갖고 예. 어떤 국론을 분열시키고 예. 국가를 이렇게 힘들게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려서 안 된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성남에서 이제 주택 정책을 하면서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전부 성남시장 할 때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이속을 많이 챙겼어요. 자기 배속을 자기 측근들하고 그래서 뭐 대장동에 뭐 400m 저수지 만들어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 주민을 위해서보다는 자기 이속을 챙기는데 전념을 했지만은 우리 유정무 시장님께서는 이 천원주택, 지금 상당히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로우 모델로 삼아야 될 그런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재명은 이 전세권을 뭐 10년을 보장한다 뭐 이런 거를 내놨다가 또 이게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또 철회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여러모로 많이 비교가 됩니다. 지금 상황하고 지금 이제 그 현재 심리가 선고가 아마 뭐 다음 주가 나올지 3말 4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상황하고 또 지금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그 정권의 혼술 독자님들께 인사 말씀 마무리 인사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송구권 혼술 애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선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 말씀드리고 우리 송구권 대표께서 과거에 제가 언론인으로서 계실 때도 상당히 예리하게 전국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얘기들을 많이 나눴던 분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런 그 TV 방송을 하면서 애쓰고 계신데 감사 말씀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송구권 혼술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시장님 스스로 홍보를 좀 하라고 하시니까 제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개헌 전도사 또 개헌 실천가로 자리매김하고 계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호흡을 맞춰서 개헌을 앞장서서 이끌어가시 지금 선도적으로 개헌안을 다 마련하고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를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분입니다. 예, 유정복 인천시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